그러니까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도를 선택한다. 분명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보수를 선택을 했지, 보수국민에 의해서 보수국민이 보수를 선택을 한 것인데, 어떻게 중도라는 말을 갖다가 평생 편리하게 생각하고 그런 개념을 갖다가 혼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 집권 또 어떤 국가 기강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에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거고, 뭔가 분노할 줄 모르는 그러한 한나라당의 그 역사의식을 어떻게 이런 의식으로 앞으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뭐 참고로 좀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서서히 대목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뽑아나가는 이 과정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국회 오히려 정치권에서 힘을 갖다가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오히려 더 먼저 나가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의 정치성 과연 무엇인가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발언을 했고, 물론 지상을 통해서도 발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패로 무너진 정권이 아닙니다. 그 노무현 정부가 뭐 DJ나 YS처럼 부패로 무너진 정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능해서 경제를 망쳤고 사회를 갈라놔서 피곤해서 못 살게. 그래서 국민들이 이명박을 쳐줍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바랬던 게 뭡니까? 경제 살리기. 그럼 경제 살리기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 국가 성장 소액에서 이 좌파적 시각, 포퓰리즘 시각으로 이 국가 성장 동력을 훼손시키고요. 다시금 되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원칙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발 합리성을 갖고 싸움 붙이지 마라. 이 소위 이제 사회 통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명박 정부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작년 1년 동안 놀았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광화문에 나가서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는 우리 양천, 의뢰, 전경 기동대 보고 있는 친구들을 밤 새벽 2시에 만나는 거였어요. 자, 이 6월인데도 싸늘하더라고요, 서늘하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아마 저녁이었을 겁니다. 전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종로동에서 경찰들이 3,000명 시위대한테 둘러싸여서 옷 벗기고 내만 그날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모든 게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아니 이명박 정부가 탄생된 역사적 소명이 없어서 지금 이 나라에서 불량 3,000명에게 종로 내거리를 빼앗기고 이 불법 시대에 경찰이 내맞는 이런 나라가 나라네요. 과연 이 나라가 그렇다면 불법 파업을 일삼는 노조들을 검찰이 정당하게 불러제낄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경찰에게 강경 진압을 하라 명령을 하시고, 대통령 스스로 용기를 갖고 법치에 대한 분명한, 경찰도 공무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자기들의 행동, 수칙, 원칙. 강경하게 진압하라. 그러나 사고를 내지만 이게 말입니까? 사고라도 좋다. 강경하게 진압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이 아니죠. 올해 국회도 제가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민주당의 작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인데 어떤 파괴이냐? 대선 불복종. 이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중요합니다. 국민의 문제는 여론이라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 플락체이션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의 가장 현명한 하나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고 중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500만 표의 최에 앞선 172석 원무소에게 준 이 표라는 것은 아니죠. 선진당까지 포함한다는 200여 석에 가까운 이 원무소에게 준 것은 바로 지난 노무현 정권의 소위 실패, 정책을 뒤집어서 그야말로 이 보수적 가치에 입각해. 뭐 보수적이라는 말 안 쓰겠습니다.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경제를 살리고 국가기관을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된 바대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걸 막아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폭력국회 하지만 저는 폭력국회가 아니라 우리가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고 하나도 시키지 못해도 좋다. 절대 이 땡깡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 타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 실력이 그럽니다. 실력이 없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언론한테 맨날 매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가 소위 만들어 놓은 이런 지형에 의해서 정치를 다수결해서 해나가는 거 맞죠. 다만 이제 협상도 있고 타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문제는 우리가 협상할 때 카드펜을 다 보여주고 치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위 지도부, 이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부를 끌어내리면 성토하지 못하는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의지박약을 실력하고 말만 하면 동전의 양입니다. 사실 이런 거의 실력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원칙을 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원칙을 돌파할 용기.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돌파했을 때 불안할 수도 있죠. 지난 탈핵 때처럼 내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돌파하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은 뭡니까? 이명박 정부가 무너지면 다 죽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위 내용만 있으면 이것 자체가 의지박약을 해결하고 실력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하려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당내에 있으면 정말 때로는 좌계가, 때로는 정말 좌절,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뭘 면목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 스스로 좀 더 치열하게 싸우고, 어차피 이 싸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명분을 뒷받침하는 실체. 그럴 때는 저쪽이 전략이 좋고 저쪽이 강교하고 그렇게 끈질기다는 우리도 전략이 있고 우리도 더 강교해지고 우리도 더 끈질겨져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선전전, 대국민 여론 선전 이런 데도 정말 우리 스스로 심하게 이 문제를 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로서는 우리 국민들, 제가 뭐 이걸 따로 보수파로 지칭하지 않고 저는 전 국민에 대한 그야말로 제가 심한 말까지 한다면 배신 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의지박약 실력도 반성하고 잘해야 한다는 가지고 잠깐 지금 시간이 아니요 제가 좀 시간을 용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건 많은 소통이나 실제로 이 사회 혼란 세력과 비혼란 세력 이 두 가지로 분리되면 그 베이스가 원래 이념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자꾸 이념적인 부분이라면 꼴통 같은 생각이라고 자꾸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친북 좌익 세력들의 그 목표는 이 정권 탈취인데 이 정권 탈취를 하겠다는 그 정치적 강령을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과 사회 통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건 왜냐면 촛불 세력도 전부 거기에 중용돼가지고 가세된 세력이니까 하여튼 거기 핵심 세력은 친북자입니다. 이게 소위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될 수 없는 평행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마주보는 열차인데 이제 이 사회통합이나 이런 그 허식적인 또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오히려 집권여당에서 강한 이미지로 이걸 덮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또 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없이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강경진압이라고 하는데 진압한다는 것 자체가 강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경이라는 것을 넣어야겠다. 그냥 진압하려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진압해라. 강경 진압해라. 진압해라 하면 벌써 그 내용에 그걸 갖다가 조용히 깨끗이 끝을 내라 하는 힘으로써 덮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 사회가 지금 이 국가 이 정치권 자체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한 나라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고 민주당은 눈치를 안 보고 자기네들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다면 이 정치 진영이 그런 이니시아티브를 빼앗긴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가 두 손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172석을 완전히 강하게 밀고 하든지 법안도 자유민주당과 통합해서 그냥 강경하게 나오든지 왜 판을 깔아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답답해하는 것이 더 지지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실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여론 이야기를 했는데 위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와 틀리게 지금 수많은 권력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부와 그다음에 위의 권력뿐만이 아니라 언론 권력, 뭐 이런 여러 권력이 존재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정말 신경 어떤 그런 진짜 그거하고 같이 말씀드려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사교육 문제도 되게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의원님은 잘못하고 미디어법에 보면 예전에 경력이 그러시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최강 상위위원도 다 있을 거고 이제 하나라도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주특기 되는 쪽으로 떼어갖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거의 이쪽 저쪽 다 하는 거 보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 부족, 의지 박약 두 가지 다 해당되고 상당한 170명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은 몇명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핵심이 몇 명이 그냥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당해서 교통정리 좀 하고 이런 거에서 좀 제대로 전문성을 더 살리고하게 좀 조직화하고 물론 초선위원이 조직화하는 데까지 사실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보면서 오늘 질문하는 것들까지 찾아보니까 전부 다 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봉장님한테 사회통합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일단 데피니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회통합은 금방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무분별한 다음에 분명하게 적대적 의지를 가진 의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통합을 얘기하면 저는 이 소위 민주주의 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더라도 문제는 집권 세력 입장에서 그 현재의 처지를 수용할 정도의
정권의 소위 이제 정권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만족도가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사회 통합의 핵심 소위 근간이자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저희가 지금 촛불로 10만 명, 30만 명을 메운 사람들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그 촛불에 쏟아져 나오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그 동력을 기획해낸 사람들하고 통합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6월 참고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양도세가 아니라 종부세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정치적 위기였는데 우리 양천을 지역은 공시지가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에 거의 없습니다. 반면 양천 갑, 목동 지역이 여기는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천을 우리 지역에서 제가 종부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천갑에 있는 국회의원은 종부세 폐지 반대를 그래서 저는 종부세 폐지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이용을 했는데 저는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우리가 목동 강남 부자들 꼴밥 때리는 재미보다가 우리 발목 썩어지는 거 모릅니다. 결국 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공멸인데 그 중에서 20억짜리 이 부동산 가진 사람이 15억 된다고 강남 사람 안 죽는다. 근데 우리 동네 3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2억 5천 되면 죽는 거다. 왜? 그 3억 원에는 그 아파트에는 그걸 넣고서 담보로 넣고서 돈을 빌려서 장가를 가고 아니면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위 그 돈을 갖고 담보를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살아보겠다고 그 돈 갖고 장사미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금융위기 속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폭락을 해서 담보 가치가 5천만 원이라 떨어진다. 그런 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야. 바로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다. 우리 IMF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 5천만 원 담보를 상환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 부지기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돌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제가 그걸 정면으로 승부로 하겠다고 결심한 내용이 복잡한 게 우리 동네 양천을의 부동산은 무슨 기획부동산들이 아닙니다. 생계형 부동산입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거래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돌아야 되고 돈은 어디서 봅니까? 저는 그게 설령 투기 목적도 섞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돌아야 되고 그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이 흘러야지 우리 동네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목동 부자들 꼴밥 때리는 재미 그 재미보다가 다 망하는 거다. 이러다 진짜로 정말로 부동산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많이 견뎌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금융위기 속에서 당시 실물 경제위기 속에서 정말로 자산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콜랩스입니다. 진짜 완전히 파국이에요. 이 정부가 토건공하고 부자공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양도세 문제를 풀고 건설사들 이 지금 디펜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서 정말 부동산 거품 논쟁하는 건 진짜 한가하고 진짜로 이거는 뭐 꽃시다리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거품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현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부동산에 묶여놓고 대부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8, 90%가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 부자든 부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벌어져 보십시오. 똑같이 내리니까 상관없다. 태권은 흡니다. 이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의 기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파생을 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돼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엇에 물건으로 될 뿐더러 수없이 많은 소위 질권으로 여러 형태로 결합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자산이 디플레가 돼요. 어쩌고 좋죠. 저는 사실 이걸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동네에. 제가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나도 지금 이 아파트가, 이 담보가 들어있잖아. 이걸, 담보를 걸어서, 집을 걸어서 샀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나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꼴밥 때리기 재밌죠. 그런데 그 꼴밥 때리다 아까처럼 결국 죽는 건 우리 같은 놈이 죽는 거다. 우리 진짜 특히 나이 40대가 된다가 막차같이 월급 벌어가지고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놨더니 그게 뭐래도 꼭지 작전, 초 시절에 뭐 1억 오르고 2억 오르고 신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마 신났으니까 너 이제 돈 회수해라.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런 거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이제 전체가 오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통합이라 한다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무언가 이 국정 수행에 대한, 그다음에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워낙 노무현정부는 이걸 의도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걸 의도적으로 사회 통합시킬 필요가 아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몇 표 들어간다면 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정말 절체절명의 정말 각오를 갖고 국민 여론전, 이런데 여론전을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 얘기, 뭐 완화 얘기했다, 몇 대 한 대 터지면 푹 해서 그냥 풀이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도 정면으로 치고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 의원이 말씀하신 미디어 관련, 사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요, 당이나 국회의원에 여기도 조폭하고 비슷합니다. 나우발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참 나우발이 제가 침범하는 거, 제가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5번째로 어린데 저도 부담되죠. 저도 뭐 굳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자, 공무원에도 열심히 싸우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용산 사건은 제가 개입하게 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대정부 지리자가 모질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무원 났다고 차출해서 해마리 소속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자원자수가 모질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마지막 날 차출돼가지고 저는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가 그 용산 사건 뭐 다른 뭐 인터뷰에도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참에 재개발 공부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동네에도 재개발 6군데나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걸려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하늘에서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모르는 사실을 캐낸 게 아니고 동네 가면 다 합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우리 동네 재개발 관련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의원이신데 이 재개발 관련 내용을 빠삭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불러다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재개발 문제는 숱하게 들었어도 들으면 잃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구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공부를 해보자. 아예. 그 양반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 힌트에 제가 착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 동네는 주택 재개발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분 쪽에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제 보상도박이나 땡깡 이런 게 이제 골치인데 아마 그쪽은 이것들 세입자들 말이에요. 그 자격도 안 되는 놈들이 땡깡 부리는 게 많을 거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용산 부동산으로 갔죠. 갔더니 대부분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새끼들 땡깡 놓는 놈들 대부분들 재개발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놈들이더라. 황당한 거예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당연히 집값 땅값은 폭등하지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재개발 발표하기 전에 막차까지 정부 빼내서 뭐 이래 사는 거 아니에요. 대신 재개발이 발표되거나 100번 양보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이 전세금 이거 뚝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권리금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소위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아무도 이제 타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당사자인 동네 가면 금방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장 조사만 제대로 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계속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기자들도 이제 한심했던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딴 데 가서 계속 이제 전철형 붙들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택도 없는 것들이
택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땡깡을 부린 거죠. 저 놀라운 건 이걸 보도했던 모 방송국, 신명 가겠습니다. MBC PD수첩, 그 다음에 시사일. 이런 사람들 저희 조사 다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제가 특히 시사일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 사실관계가 대부분 틀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신만만이 하니까 저쪽 얘기는 못 듣고 장례식장 가서 풍부한 유족들 얘기를 듣고 썼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방이 좀 문방이군 아니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한 제가 이력이 있는데, 이 디지털 컨버전스, 즉 통신방송융합, 저는 방송통신융합이라고 안 부릅니다. 통신방송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신방송융합 관련해서 사실 언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한나라에 많습니다. 대부분 문방위원들이 언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걸 인더스트리, 소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말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서 제가 밥벌이를 했으니까요. 제가 중앙일보, 그다음에 그 전에 디지털 방송 소프트웨어인 RT캐스트, 이걸 했던 일이 다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데, 제가 계속 답답해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포인트가 잘못되었다. 여론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신인철 사무처장, 함께내로 사무처장께서 함께내로 전체가 공유하자고 이제 함께 내부에서 이 내용을 발제를 했고, 그랬더니 아예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까라. 그 의원총회에서 깠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왜 이런 거를 못하고 있냐 그래서 인터넷에 펼쳐라 그랬더니 공개를 한 거죠, 지금 그 문건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위 해서 공영방송, 다음에 공영방송이 아니고 상업방송이라고 해도 소위 방송의 공영성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 나온 이론이냐? 1930년도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왜? 이 방송이 뭡니까? 전파에 방송 신호를 실어서 써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방송 전파는 채널이 13개 채널까지 물리적으로 참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6개 이상은 안 됩니다. 채널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VHS라고 해서 채널이 미군 방송, AFK, KBS2, SBS, 예전에 TBC 해서 교육방송까지 해서 5개, 이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미국도 6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는 공공재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방송, 이것이 설령 상업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전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방송은 공영성을 띄워야 한다라는 것이 소위 방송의 공영성 이론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소위 신문방송의 핵심, 가장 기초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채널이 이제 무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이라는 것 자체 채널이 유한했기 때문에, 아주 희소했고 했기 때문에 방송이 공영성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케이블 채널, 이 케이블 채널로 방송 소위 공공성 이론이 완전히 이제 그 밑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IPTV, 인터널 프로토콜 텔레비전이 되면 이거는 이론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무한대의 채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이 이론 자체는 존립 근거가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소위 얘기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지상파라는 말이 방송이라는 게 차원이 4가지 차원인데, 우리가 소위 지상파라고 하는 거는 지상파하고 대입되는 개념이, 지상파라는 건 예전 방식으로 전파를 통해서 우리 집에 안테나를 통해서 본다는 걸 지상파라고 하는 겁니다. MBC, KBS를 따로 얘기했는데 그 지상파 방식이, 다음에 당연히 케이블 방식이, 다음에 위성 방식이, 그러니까 송수신 방식을 우리가 지상파라고 합니다.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다음에 위성 방송, 이제 열린 IP, 인터넷 프로토콜 방송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상파를 몇 개 해야 된다는 거, 이건 택도 없는 거니까 지금 범주 자체가 전혀